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전에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것이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사 항소 이유서나 대법원의 상고 이유서는 늦으면 큰일 납니다. 항소나 상고가 별 판단 없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형사를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항소 이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각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재판부는 잘 없습니다. 제가 민사 항소심을 할 때 보면 아무리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성명 준비 명령을 해도 계속 안 내다가 재판 전날 내는 게으른 변호사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도 항소 이유서를 기간을 정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는 제도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판사를 할 때만 해도 조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사실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판결로 결론을 내면 원고 전부 승소 또는 원고 전부 패소로 일도 양단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결론이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부적절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정을 해서 적절히 원피고를 달래보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라도 판사가 원피고의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조정에 불응하면 나중에 판결로 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면 아무리 강심장의 당사자라도 설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모신 조정의 달인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의 쇼츠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일할 때 손땡땡 법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조정을 잘 하셨어요. 하루는 속가가 50억 원 이상 되는 사건을 조정에 넣으셨는데 저는 아무리 달인인 부장님이라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주식판사로 조정 자리에 당연히 같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원피고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1심에서 당신이 이겼지만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니 부장님의 말씀을 따르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분은 사법연수원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카리스마도 있으시면서 또 따뜻한 마음도 있으셨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법부 첫 회의에서는 1심 단독 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가 논의되었다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 판사의 사물 관할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2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되더니 지금은 5억 원으로 되었어요. 솔직히 5억 원짜리 소송을 단독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좀 미덥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물론 단독 판사도 합의부장 못지않게 재판이나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합의부장도 정말 재판을 못하는 분이 없지 않지만 단독 판사가 5억 원의 사건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사건의 적체가 심하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궁여지책을 만든 것이겠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그것이 온전히 소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부동산 사건 등에 있어서는 정말 가액이 커도 공시가격 등으로 소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10억 원이라도 소가는 5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어 정말로 큰 사건이 단독 판사의 사물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원래는 단독 판사가 1심을 한 사건은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가가 2억 원이 넘는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한 것이더라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1심에서 조금 경력이 부족한 단독 판사가 한 것인데 소가가 크니까 2심이라도 경력이 더 많은 고등법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